자, 우리 학원가에 내려오는 이제 전설이 있죠. 칠판 지우는 분이 합격해요. 그래서 자, 우리 이제 1교시 때 행정처의 위계질서 이거 한번 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어가지고 한 페이지 넘겨볼까요? 저 인문서 132페이지 보겠습니다. 132페이지. 자, 인문서 132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법의 체계 또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법, 이 법률을 공부하는데, 자, 이것도 우리 이제 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좀 기본 소양이라고 그래요. 기본 개념인데, 자, 우리 이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법이 위계 질서가 있어요. 가장 상위법이 이제 헌법이라고 그러죠. 헌법. 이 헌법에 따라서 이제 각종의 법률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하고요. 헌법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관한 가장 상위법이라고 그러죠. 자, 헌자. 이게 무슨 헌자일까? 헌법 할 때 헌자. 우리 헌병 그러죠. 헌병. 헌자가 법헌자예요. 그리고 법자도 법법자. 그럼 법 중에 법이다. 이죠. 법 중에 법. 그래서 헌법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가장 최상위 규범이다라고 하고요. 자, 이 헌법에 따라서 이제 법률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우리 부동산법은 헌법 23조. 자, 이 이제 조문할 때 표현을 이 기호를 요렇게 했어요. 꽈배기 같이 이렇게 쓰는 것을 조라 그래요. 헌법 23조. 이게 우리 부동산법의 근거 헌법 조문이다라고 하고요. 이 헌법 23조 1항을 보면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자, 이거를 소위 뭐라 그래요? 사유재산제 이렇게 얘기하죠. 재산권 보장하는데 재산권을 막 남용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이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헌법에 따라서 부동산 공법이 만들어져요. 또 헌법 23조 3항을 보면은 공공 필요가 있을 때, 즉 공익 사업에 필요하면은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할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고 제한할 수도 있다. 우리 좀 전에 수용, 제한 이런 거 다 들어봤죠? 제한할 수가 있는데 반드시 정당하게 보상을 해주도록 하고요. 이런 수용, 사용, 제한과 보상도 법률로 정해라. 이렇게 헌법에서 딱 근거 조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헌법 23조에 따라서 이제 부동산 공법이라는 법률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법률인데, 자, 우리 이제 형식적인 의미에서 이 법률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돼요. 국회에서 의결해야 돼요. 국회의원 과반수가, 제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과반수가 찬성, 국회 의결. 그리고 이 국회에서 의결한 규정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포. 이런 국회 의결과 대통령의 공포라는 두 개의 요건을 갖추면 성립하는 법규범. 그거를 왜 형식적인 의미에서 법률이라고 그래요. 법률. 그래서 이 법률이라는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을 제정한다라고 하고요. 법률을 바꾸는 것을 개정한다 그래요. 그럼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거 쉬울까 어려울까? 국회에서 의결하고 대통령이 공포해죠. 그럼 국회에서 일을 요새 잘 안 하잖아요. 일을 안 해. 월급은 더럽게 많이 받아먹으면서. 아무튼 그래서 국회에서 일을 안 하면 이 법률이라는 것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게 어렵겠죠. 그래서 이 법률은 제정 개정이 어려우니까 딱 핵심 뼈대만 딱 정한다고 그래요. 뼈대. 그래서 우리 이제 생선 딱 생각하시면 돼요. 생선의 중간에 뼈대 있죠. 가시. 그게 법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법률은 그냥 뼈대만 딱 규정하고요. 이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게 누구예요? 행정부가 집행하죠. 행정부가 이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발하는 규범을 명령이라고 그래요. 명령. 그래서 이 법률 밑에 명령이라는 또 규범이 존재하죠. 명령이라는 게 있는데 이 명령이라는 것은 다시 종류가 두 개요. 우리 행정부의 수반. 대통령이죠. 이 대통령이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서 발하는 명령, 그거를 대통령령이라고 합니다. 대통령령.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 그래서 이 대통령령을 소위 우리가 그 법률의 시행령 이렇게 불러요. 시행령. 그래서 우리 법률을 공부한다라고 할 때는 법률만 공부하면은 그냥 뼈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허해. 그래서 이 법에 살을 붙이는 게 다 뭘로 정하는군요. 대통령령으로. 그래서 우리 법률을 공부한다 그러면은 법률하고 대통령령까지 법령을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법률과 시행령. 그런데 이 대통령령이 아니고 각 부의 장관이 아주 기술적인 기준. 우리 이제 허가 신청 같은 거 할 때 말로 허가 신청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신청서를 다 서면을 제출해 갖고 허가 신청하는데요. 이 신청서라는 서식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그런 구체적인 기술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각 부의 장관이 발하는 명령, 그거를 부령이라고 그래요. 부령. 그 우리 예를 들어 갖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하는 명령, 그거는 뭐라고 부르면 되냐? 국토교통부령. 줄여갖고 국토부령이라고 하고요. 이 국토부령 같은 부령을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세칙이다라고 해서 시행 규칙 이렇게 표현해요. 시행 규칙. 그래서 이 명령이라는 규범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대통령령하고 부령.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법을 공부한다 그러면 제대로 공부하려면 법률과 대통령령과 시행 규칙, 이 부령까지 다 보는 거예요. 법, 영, 칙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우리 공법은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법 자체가 6개 법률을 공부해요. 6개 법률과 대통령령 12개 되죠. 그래서 시행 규칙까지는 우리 시험에서는 잘 안 물어봐요. 시행 규칙은 저 중개사법은 나중에 이제 공부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중개사법은 2개 법 다 공부해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2개 공부하죠. 법률, 대통령령, 부령까지 다 샅샅이 이잡듯이 싹 공부할 수 있는데 우리 공법은 법률 자체가 6개가 돼요. 그래서 이 시행 규칙까지는 거의 안 물어보는데 이 시행 규칙까지 물어봤다? 그러면 그거는 난이도가 당연히 상인 거죠. 아주 지엽적인 거. 그런 거는 그냥 잘 찍고 뭐 하면 된다고요? 항상 신의 가호. 가호를 받기 싫어요? 아무튼 신의 가호를 바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행 규칙까지는 필요 없고 법, 영을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헌법과 법률과 명령 이게 전국이요. 우리나라 서울이든 부산이든 전 국토에 우리나라에 무조건 적용하는 규범이다라고 해서요. 일반 규범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 가장 상위 규범이 헌법, 그 다음이 법률, 그리고 명령 이렇게 가고요. 그럼 이 법률은 헌법의 하위 규범이니까 법률은 헌법을 위반하고 그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헌법을 위반하는 법률을 위헌 법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땅땅땅 위헌 판결 딱 해버리면 그 법률은 그날부터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은 헌법을 위반하면 안 되고요. 그럼 그 밑에 있는 하위 규범 명령은 법률이나 헌법을 위반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법규범도 이렇게 상하 위계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맨 밑에 이제 명령 밑에 자치규범이라는 게 있어요. 자치규범, 자치법규다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서만 법규범의 효과를 갖는 것을 자치법규다라고 하고요. 우리 지방의회가 정하는 규범을 조례라고 그러죠. 성동구 의회가 정했다. 성동구 조례.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저 구로군가 우리 이제 어려운 친구들 좀 그렇지만 생리대 살 돈이 없어갖고 그 쿠폰을 주는 거예요. 쿠폰 한 달에 10,000원인가. 그거 갖고 편의점 가갖고 이렇게 바꾸고 그러는데 그거 좀 창피하겠죠. 나는 또 어려운 사람이다 이런 것도 밝히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잘 이용을 안 해요. 그래서 그냥 모든 청소년에게 12살부터 18살까지 모든 청소년에게 생리대 쿠폰 다 주겠다고 구로구 의회가 딱 정해버렸어요. 구로구 의회가 정했다. 그럼 그걸 뭐라 부르는 거냐? 구로구 조례라고 불러요. 조례. 그래서 조례는 지방의회가 정하는 자치규범이고요. 또 지자체장이 정하는 규범을 규칙이라고 그래요. 규칙. 그래서 조례하고 규칙 요거를 그 지방자치단체 안에서만 법규범의 효과를 갖는 자치법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거는 서울시, 부산시 다 달라요. 서울시도 성동구, 구로구 다 달라버리죠. 그래서 이 자치법규라는 것은 전국 공통이 아니니까 우리 시험에는 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법률과 대통령령, 규칙까지는 공법에서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자 요게 그대로 법규범의 위계질서, 법 단계설이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법률만 배우는 게 아니고 법률과 시행령, 법령을 공부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132페이지에 맨 위에 보시면 법의 체계 해갖고 헌법, 법률, 명령, 자치규범 이렇게 들어간다. 해서 법률과 이제 대통령령 요거 위주로 우리가 공부하는데요. 그럼 이 부동산에 대한 이제 각종의 규제를 담고 있는 법, 이거를 통칭해갖고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부동산 공법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이 시중에 한 100여 개 있어요. 100여 개. 엄청 많습니다. 이 100여 개 되는 법률, 이거 다 공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리고 이게 법률이 정권, 정책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어요. 수시로. 그래서 정권에 따라서 재건축을 규제할 수도 있고 풀어줄 수도 있고 맨날 바뀌죠. 그래서 이런 법률 100여 개 되는 것을 우리가 다 공부할 수가 없어요. 공부하려면 평생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실무나가고 계속 공부하는 게 이런 것들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여 개 법률 중에서 우리 중개사라면 꼭 알아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부동산의 규제를 담고 있는 6개 법률, 이 6개 개별 법을 우리가 공법이라는 한 과목에서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공법이라는 것은 법률의 이름이 아니고 우리 2차 시험 과목의 제목, 공법이라는 과목에서 구체적으로 몇 개 법을 공부하는 거냐? 6개 개별 법을 공부한다.
그래서 6개 이제 개별 법률. 자, 이름 정도. 우리가 1년은 이제 공부할 건데요. 무슨 법 공부하는지 이름 정도는 알아주는 게 예의죠. 그럼 제 이름은 뭐였어요? 제 이름. 뭐 몰라주셔도 돼요. 아무튼 그래서 적어도 그 사람 이름 정도 아는 게 예의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떤 법들 공부하는지 그 법률의 이름 그리고 간단하게 내용들 한번 쭉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6개 이제 법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첫 번째로 공부하는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이 법부터 이제 공부를 하게 돼요. 얘가 우리 공법에서는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5개 법을 공부하는 기본 베이스가 되는 법이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출제 비중도 12문제 출제합니다. 12문제. 그래서 우리 공법 한 과목이니까 40문제죠. 1번부터 12번까지 앞에서 12문제를 이 법률의 내용을 쭉 시험 보는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12번. 그 12문제면은 출제 비중은 30%인데 그 비중보다도 훨씬 더 중요해요. 왜요? 우리 이제 시험 보는데 1번부터 이제 딱 풀어보겠죠. 1번, 아는 거예요. 1번 아는 거. 풀어갖고 맞췄어요. 2번, 아는 거예요. 맞췄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자신감이 딱 생기겠죠? 그런데 거꾸로, 1번 모르는 거예요. 2번도 몰라. 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또 자신감, 있던 자신감도 뚝 떨어져갖고 시험 망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공법에서는 이 법부터 우리가 정복을 해줘야 돼요. 자, 풀어갖고 보면, 자, 국토다라고 하면은 이 국토는 풀어가지고 전국의 토지. 우리나라에 있는 땅을 다 줄여갖고 국토라고 그래요. 전 국토에 무조건 적용하는 일반법이라고 하고요. 그럼 이름대로, 자, 국토를 뭐 한대요? 계획하고 이용에 관한 법이다. 그래서 국토를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개발시켜 나갈지 미리 계획부터 수립하는 거예요. 이 토지 계획을 수립. 그래서 요거를 선계획. 그리고 계획에 의거해서 체계적으로 우리 국토를 이용하고 개발하자. 후개발. 그래서 후이용 체계. 그래야 우리 국토의 난개발 이런 거 방지하겠죠. 균형 발전, 지속 가능한 발전 여러 가지 공익을 달성하게 돼요. 그래서 국토의 선계획, 후개발, 체계에 관한 법. 선계획, 후개발.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게 없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하나씩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선계획, 후개발, 체계에 관한 법이다라고 하고요. 그럼 이 법률의 이름이 길어요. 자, 우리 한번 첫 번째로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법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래서 절대 수업 시간에 침묵은 금이다. 그러면 안 돼요. 침묵은 똥이에요. 그래서 떠들어 봐라 말씀드리면은 떠들어야 돼. 같이. 이런 게 딱 입에 붙어야 용어가 돼야 내용 뭐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저 기회 드릴 때 자꾸 떠드셔야 돼. 절대 입 꾹 다물고 있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쭤보거나 물어보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딱 씩씩하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입 꾹 다물고 있는 게 절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침묵은 뭐라고요? 똥이다. 아, 또 더러운 것도 입에 담고 그러기 좀 그런데 아무튼 앞으로 공부하면서 똥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선계획, 후개발. 그럼 이 법률이 기니까 우리 항상 줄여갖고 불러요. 국토계획법 이렇게 줄여갖고 불러요. 선계획, 후개발. 어디가 당연히 더 중요한 체계냐? 선계획. 계획을 잘 수립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계획 파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국토계획법 이렇게 줄여갖고 불러요. 국토계획법. 그런데 더 줄여갖고 국토계획법을 우리 이제 법률 줄여갖고 부르는 공식이 있어요. 맨 앞글자. 그 다음에 중간 글자. 그리고 법률 할 때 법자 따갖고 자, 국토계획법 다시 줄여갖고 국계법 이렇게 표현해요. 국계법. 그런데 국계법 별로 뭐 발음도 어렵고 와닿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앞글자 따갖고 무슨 법이냐? 국토법. 이렇게 줄여갖고 부를게요. 국토법. 국토법 하면은 정확한 이름 정도는 알아주셔야 돼요. 무슨 법이라고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요 법률이 거의 우리가 한 달을 공부해요. 4주 정도. 내용도 제일 많고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올해 30회 시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토법 12문제 중에서 난이도 상인 거 모르는 게 딱 2개 나왔어요. 나머지 10개는 우리가 1년 내내 열심히 공부했던 내용들 물어봤으니까 앞에서 12개 중에서 10개를 딱 자신 있게 맞췄다. 어떻게 돼요? 자신감이 확 생기겠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법률부터 또 자신감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올해는 요 국토법 이게 상당히 쉽게 나왔어요. 쉽게.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접할 때는 아 이거 별거 아니네 쉽게 접했다가 딱 이제 50점은 맞겠대요. 50점은. 그래서 자 국토법 요거부터 공부하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이 국토를 계획하고 계획에 따라서 이용하는데 이용이라고 할 때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해요. 적극적으로 건물도 짓고 토지를 개발할 수도 있고요. 이용 개발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보존해 나갈 수도 있죠. 이 개발하는 것과 보존하는 것을 다 뭐라고 그러는 거냐? 이용한다 그래. 이용이라고 할 때는 개발과 보존을 내포하는 개념이다라고 하고요. 그럼 이 국토를 이제 개발하는 체계에 관해서 우리가 또 공부해야 돼요. 두 번째로 이제 공부하는 법이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사업의 절차법이라고 그래요. 도시개발사업을 누가 어떤 절차로 해나가는지 개발사업에 관한 법이다라고 하는데 그럼 도시개발사업 별로 와닿는 거 없죠? 앞에다가 신자 하나만 딱 붙여주면 와닿는 게 있죠. 신도시개발. 그래서 종래 없던 신도시를 새로 개발하는 사업. 그거를 법률용어로 도시개발사업. 옆에도 뭐 위례신도시 뭐 있죠. 그래서 이런 신도시 개발, 신도시를 누가 어떤 절차로 체계적으로 개발할지 신도시 개발 체계를 우리 도시개발법이라는 법률로 공부하고요. 근데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개발보다는 오히려 낙후된 구도시 지역을 다시 개발시켜주는 게 더 큰 의미가 있죠. 다시 개발하니까 뭐 한다고 그래요? 재개발 또는 오래된 아파트 다시 짓는 거죠.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이런 재개발 등에 관해서 우리 이제 세 번째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자, 이 법률에서 공부하는데요. 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은 정비사업의 절차법이라고 그래요. 정비사업이라는 것을 누가 어떤 절차로 해나가는지 절차를 쫙 규정하고 있는데 그럼 도시개발사업은 신도시를 새로 개발한다라고 그랬고요. 정비사업 이게 법률 용어예요. 이 정비사업이다. 정비라는 말 의미가 뭘까? 정비. 정비 사업 할 때 정비. 정비라는 말 언제 들어봤어요? 정비. 오, 자동차. 자동차 망가져갖고 정비소 가서 정비하죠.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는 쉽게 생각하시면 고치는 사업, 고치는 거. 근데 여기서는 차를 고치는 게 아니고 뭐를 고치는 거냐? 도시 환경이나 주거 환경을 고쳐주는 거예요. 낙후된 주거 지역 같은 데 있죠. 이런데 다시 고쳐주는 거. 그거를 소위 재개발한다 그러죠. 재개발, 재건축 이런 사업을 우리가 법률 용어로 무슨 사업이라고 부르는 거냐? 정비사업. 정비사업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자, 이 두 가지 법률로 우리 국토의 개발 체계를 대표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이거 이외에도 개발 체계에 관한 법들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다 커버가 안 되니까 대표적으로 신도시 개발 체계, 구도시 재개발 체계에 관해서 이 두 개 법으로 공부하는데요. 자, 우리 개발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갈아엎고 논점이 많겠죠. 적극적인 거니까 요 개발 체계에서만 12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도시개발법에서 6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6개, 사이좋게 6문제씩 딱딱 출제가 되죠. 그래서 국토법 12개 풀고요. 요 법률 6개, 이 법률 6개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개발법은 정확하게 이러면 이제 도시개발법. 이거 줄여갖고 도개법 하면은 뭐 와닿는 거 없죠. 그래서 이하에서는 그냥 뒤에 말 따갖고 무슨 법이냐? 개발법. 개발법이니까 무슨 사업에 관해서? 개발 사업에 관해서 규정한다.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것도 도시정비법이라고 해서 줄여갖고 도정법. 자, 이렇게 줄여갖고 불러요. 도정법. 도정법 하는데 도정법 역시 우리 처음 공부할 때 와닿는 거 없죠? 그러니까 도정법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요것도 뒤에 말 따갖고 그냥 무슨 법? 정비법. 정비법이니까 무슨 사업? 총비사업에 관한 법. 개발법은 개발사업, 정비법은 정비사업에 관해서 각각 규정. 그래서 이 개발체계에 관해서 이 두 개 법률로 우리가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하는 게 아니고 보전. 지금 현 상태를 그냥 보존해 나가자. 그래서 보존에 관한 법으로서 우리 이제 하나 공부해요. 농지법. 농지법. 이거 공부하죠. 그럼 농지법. 자, 얘는 이름대로 뭐에 관한 법이겠어요? 농지. 논밭, 과수원 이런 농사 짓는 농지에 관한 법. 그럼 우리 농지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막 건물 짓고 개발하고 그러는 땅이 아니죠. 식량 자원도 아주 중요한 안보예요. 우리나라에서 쌀 한 토를 생산을 안 해갖고 외국에서 다 수입한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싸게 수출해줘도 나중에 막 쌀값 막 몇십 배 뛰어버리면
감당 안 되죠. 그래서 최소한 우리 국민의 식량의 자급자족을 위해서 이 농지라는 땅은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고 소극적으로 뭐 할 땅이냐? 보존할 땅. 그래서 우리 국토의 딱 반이에요. 50%가 농지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지. 그래서 이 농지법은 개발하는 게 아니고 보존. 그리고 농지라는 것은 농사 지을 땅인데 요 서울 살면서 농사도 안 지으면서 저 시골에 농지 갖고 있다. 그걸 뭐라고 그럴까? 두 글자. 투기라고 그래요. 우리 공법에서 투기는 실제 이용 의사가 없이 차익만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투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농지 투기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농지는 철저하게 누구만 소유하는 땅이냐? 농사 지을 사람. 농사 지을 사람만 소유해라. 그래서 농지라는 땅은 소유하는 것부터 규제해요. 그리고 철저하게 개발하는 게 아니고 보존할 땅. 그래서 농지의 소유 보존을 규정한다라고 하고요. 근데 이 보존이라는 것은 그냥 현상 유지예요. 그래서 소극적인 거니까 논점이 없어요. 그래서 농지법은 두 문제 출제요. 두 문제. 그것도 우리 공법 제일 마지막 39번하고 40번 딱 이 두 문제. 딱 두 문제. 그래서 공법의 대미를 차지한다. 이 대미를 장식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시험도 2차 과목도 중개사법 공법 먼저 보고 쉬었다가 공시세법 본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1차가 끝나고 30분 쉬었다가 이제 감독관이 들어와서 2차 1교시 중개사법 공법 시험지 싹 나눠줘요. 나눠주고 시간 되기 전까지는 덮어주세요. 딱 그러죠. 덮어두라고. 그럼 덮어두면은 딱 보이는 게 농지법이에요. 농지법 두 문제가 딱 보여요. 그러니까 풀지 말라고 해도 눈으로 이렇게 싹 풀어봐. 눈으로 싹 풀어보는데 두 개를 다 몰라. 그러면 또 난리 나는 거예요. 당황하고. 그래서 농지법은 살짝 이렇게 눈으로 풀어보는 건데요. 종래 보면은 농지법 두 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쉽게, 한 문제는 어렵게.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한 문제는 그냥 쉽게 수업만 잘 들어도 맞히라고 내는 거예요. 그리고 한 문제는 엄청 어렵게 물어봐요. 그러면 농지법 두 개 중에서 한 개만 맞추면 되죠. 한 개. 두 개를 다 맞춰야 직성이 풀려요. 그래서 한 개만 맞추면 되니까 수업만 잘 들어도 그냥 한 개는 충분히 맞춰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수업도 안 듣는다. 농지법 수업합니다 그러면은 두 문제짜리 그 다 도망가시고 한 두 분 놓고 쓸쓸하게 그냥 저 혼자 쓸쓸하게 수업하는 게 대부분 농지법인데 그러시면 안 돼요. 이 농지법이 학개론에서도 그리고 중개사법에서 다 물어봐요. 그래서 공법에서만 두 문제 출제하는 거지 다 합쳐보면은 네 문제 거의 10점짜리 10점. 그래서 공법에서만 이 법들이 많아갖고 두 문제밖에 안 나오고요. 그리고 자 요거는 이제 어디 가서 말씀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농지법은 두 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무조건 5번이 답이에요. 이게 이제 절대 시크릿. 그래서 여태까지 이게 깨치지 않는 법칙이었어요. 그래서 농지법은 두 문제 중에서 한 문제 찍으면 5번이 무조건 답이에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재수가 좋았어요. 쉬운 거 풀어갖고 마치고 어려운 거 5번 찍어갖고 마치고 두 문제 다 맞게. 그런데 올해 이 10년간 이어지는 법칙이 깨졌어요. 제가 맨날 수업하는 거를 저 출제하는 사람이 봤나 봐요. 농지법은 5번 하나 찍으면 맞는다. 그렇게 맨날 말씀드리니까 올해는 두 개가 다 3번이 정답이에요. 3번. 그래서 올해 시험 보신 분들한테 아주 죄송해 죽겠어요. 제가 그냥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찍는 건 항상 자기 책임이에요. 그래서 자기 책임하게 찍는 거지 그걸 막 저한테 책임을 전과 쌍욕을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냥 통계를 여태까지 10년 동안 농지법은 5번 하나 찍으면 무조건 맞았어요. 그래서 아무튼 두 문제 중에서 한 문제 정도 맞히시면 돼요. 그러면 자 여기까지 일단 요 네 개 법률을 우리가 토지공법이라고 그래요. 토지공법. 그래서 토지공법에서 국토법, 개발법, 정비법, 농지법 네 개 법을 공부해요. 근데 토지만 있는 거 아니죠. 건물도 있다고 그랬어요. 건물공법으로서 자 우리 토지를 이용 개발하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건물 짓는 거죠. 건물 짓는 거. 그래서 이 건물 건축에 관한 법으로서 건축법. 자 이것도 우리가 이제 공부해요. 건축법은 건물 건축에 관한 일반법이라고 해서요. 우리나라에서 누구라도 건물 건축하려면 이 건축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건축 허가 받아야 적법하게 건물을 건축할 수가 있고요. 그럼 내 땅에 내 돈 갖고 건물 짓겠다는데 국가가 못하게 규제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함부로 건물 못 짓게 규제할까요? 규제하는 목적은 함부로 지 맘대로 건물 지어갖고 부실 시공해서 건물이 무너졌어요? 자기가 죽는 거 아니죠. 새들어 살고 있는 딴 사람이 죽어요. 즉 함부로 건물 지어갖고 타인의 생명, 신체 이런 거 침해하게 되니까 함부로 건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법에 딱 규정하는 기준이 건물 안전 기준이에요.
가장 중요한 기준, 안전하게 건축하게끔 이런 기준에 맞을 때만 허가를 내줘갖고 적법하게 건물을 건축하도록 합니다. 만약에 무허가로, 허가도 안 받고 무허가로 건물 건축했다, 뭐 하겠어요? 처벌하죠. 우리 도시지역에서 무허가로 건축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이 얼마라고요? 5억. 엄청 세요. 처벌해버려요. 그래서 적법하게 건물 건축하려면 이 건축법에 허가부터 받아야 되고요. 자, 여기서 이 건축물이라고 할 때는 다 돼요. 주거용 건물, 주택, 상업용 건물, 상가, 공업용 건물을 공장, 뭐 등등등, 하여튼 어떤 건물이든 건물 건축하려면 이 다 건축법의 규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건물 중에서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건물이 뭐겠어요? 집이죠. 주거 안정으로서 의식주의 하나, 주택이 제일 중요한 건물. 그래서 건물 중에서도 이 주택에 관해서만 특별히 규정하는 법을 주택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택법은 주거용 건물, 이 주택을 건설하고요. 건설한 주택을 공급, 분양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리모델링에 관해서 규정한다라고 하죠. 그러면 건축법은 모든 건물에 건축에 적용하는 법, 주택법은 모든 건물이 아니고 주택에 관해서만 규정하는 법. 그러면 건축법하고 주택법의 관계, 자, 건축법이 더 큰 법이에요. 모든 건물에 적용. 근데 이 중에서 주택이라는 주거용 건물만 특별히 적용하는 법이 주택법. 그럼 건축법은 일반법, 주택법은 특별법, 이렇게 얘기해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건축법하고 주택법에 다 규정이 있어요. 다 규정이 있다. 무슨 법을 우선 적용해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 그래서 특별법인 주택법을 우선 적용합니다. 그런데 주택법에 규정이 없다. 그러면 이제 무슨 법으로 하느냐? 건축법, 일반법인 건축법을 적용하죠. 그래서 건축법하고 주택법은 일반법, 특별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 우리 건축법에서는 주택을 뭐 한대요? 건축. 그런데 주택법에서는 주택을 건설, 다르게 썼어요. 건축이나 건설이나 다 집 짓는 거죠. 그런데 용어를 구분하고 썼다, 이 말은 의미가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건축이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내 집 한 채 짓는 거, 저 시골에 땅 사고 전원주택 짓는 거 있죠. 이런 개별적으로 주택을 지을 때는 건축한다 그래요. 건축법. 그런데 건설이라는 것은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집단적으로 짓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적어도 30호, 30세대 이상 집단적으로 지을 때는 건설. 그러면 건설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요? 건설회사가. 건설한 주택을 우리는 공급, 분양받는 거예요. 분양. 그런데 특히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게 뭐라고요? 주택. 아파트는 분양만 받으면 돈 버는 거니까 투기의 대상. 그래서 이 공급 쪽은 무조건 뭐를 규제하는 거냐? 투기 규제. 투기를 규제하기 위해서 우리 뭐 뉴스에서 들어봤던 것들이 있죠. 분양가 상한제. 일단 분양가, 이 무주택 서민들이 보다 싸게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게끔 분양가를 국가가 규제하는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저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이 로또 아파트라는 게 생겨요. 주변에 시세는 10억인데 분양가를 규제하니까 싸게 분양하죠. 6억에 분양. 그럼 6억에 분양 받았어요. 시세가 10억인데 그럼 얼마 버는 거예요? 4억. 로또가 되는 거예요. 로또. 그래서 이게 투기한단 말이에요. 투기. 그래서 투기 규제하기 위해서 투기과열지구 이런 거 지정해서 아파트 분양받으면 못 팔게 하죠. 전매 제한한다 그래요.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공급 쪽에서. 공급은 철저하게 주택의 투기 규제예요. 공정하게 공급받자. 그리고 요새 이제 재건축 이런 것들 규제를 세게 하죠. 거의 재건축 못해요. 그러니까 대신 리모델링 하는 거죠. 리모델링. 그래서 리모델링. 이런 것들, 이 주택에 관해서만 특별히 규정하는 법이 주택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건물공법은 요 두 개 우리가 공부해요. 그럼 토지공법 26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럼 나머지 이제 건물공법은 14개. 14개니까 사회적 계획, 건축법 7개, 주택법 7개, 7문제씩이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자, 건축법은 이만큼에서 7개고 주택법은 요만큼에서 7개. 그러면 똑같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공부했을 때 점수 따기 좋은 법은 무슨 법일까? 이거요, 이거. 똑같은 분량이 아니죠. 얘가 훨씬 더 많아요, 내용이. 근데 얘도 7개고 얘는 주택법이 반밖에 안 되는데 7개고. 그러니까 당연히 공부했을 때 점수 따기 제일 좋은 게 주택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법은 올해도 그렇고요. 7문제 중에서 한 3개, 4개 이거는 어렵게 나와요. 나머지 3, 4개는 완전 쉽게. 그래서 조금만 공부하면은 점수 따기가 제일 좋은 게 주택법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자, 우리 이제 공법에서 6개 법들 공부해요. 일단 첫 번째 공부하는 게 국토법, 두 번째 개발법, 세 번째 정비법, 네 번째는 이제 건축법 봐요. 그리고 다섯 번째 주택법, 그리고 마지막 농지법. 우리 시험에 나오는 순서대로 이렇게 6개 법들을 이제 공법이라는 한 과목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6개다 보니까 이 내용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엄청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법률만 배우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법률하고 그 법률에 살을 붙이는 게 시행령, 대통령령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총 12개 법령을 공부하게 돼요. 12개. 그러면 우리 요 첫 번째 요 국토법. 자, 얘가 토지공법에서 일반법. 제일 중요해요. 내용도 많아요. 그리고 건물공법의 일반법으로서 건축법. 이 두 개. 국토법, 건축법만 합쳐도 이 두 개 법률만 합쳐도 중개사법보다 조문수가 더 많아요. 중개사법 과목에서는 두 개 법률 공부한다 그랬죠. 그거 합쳐갖고 조문수 200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공법은 조문수가 한 2,000개 됩니다. 2,000개. 그 내용이 제일 많단 말이에요. 6개나 되니까 내용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이게 다 공법의 규제. 우리 일반인들은 알지 못하는 전문적인 규제 내용을 정하는 거니까 이 생소하고 그래요. 제일 그래서 2차 과목 중에서 제일 힘들어 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6과목들 기본서 딱 나오게 돼요. 우리 기본서는 말 그대로 뭐예요? 기본서. 시험 볼 때까지 쭉 갖고 가야 되죠. 기본서 이제 6과목, 6권 딱 받고 그러면 두께만 이 정도 돼요. 책 두께만. 그래서 그 기본서 받고 그러면 아주 뿌듯해요. 막 내 것 같아 다. 아무튼 뿌듯하고 그런데 제목 볼 필요도 없이 제일 두꺼운 책 하면은 뭐냐? 공법이요. 제일 두꺼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법 6개 법률 대통령령을 담으니까 옛날에는 우리 공법 그냥 무식하게 다 써갖고 1000페이지가 넘었어요. 1000페이지. 색깔도 무슨 색이냐? 주황색. 그 벽돌이요, 벽돌. 그래서 공법 이제 오늘 수요일 날 공법책 갖고 오면은 막 어깨가 부러져요. 그래서 하여튼 줄이고 쓸데없는 것들 줄이고 해갖고 한 800페이지 정도로 줄여놨어요. 공법은 줄이고 한 게 800페이지 돼요. 그런데 우리 중개사법은 늘리고 해서 700페이지. 그러니까 이게 분량 자체가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2차 과목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고 그래요. 공법 공부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당부의 말씀, 이게 이제 수험 전략이에요. 공법 그럼 어떻게 공부할 거냐? 자, 이거는 요약집에는 없습니다. 아니, 입문서에는 없으니까 제가 그냥 한 2개 정도만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자, 우리 공법 공부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용어입니다. 법에서 쓰는 말, 이 법률 용어, 이거 잡아야 돼요. 올해 시험에서도 용어만 5문제. 이 말을 알고 계십니까? 그냥 단순하게 용어 갖고 5문제나 물어봤어요. 그 정도로 용어가 첫 시작인데 제일 중요해요. 용어. 말을 알아야 그 법률의 내용을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어하고 내용을 공부하는 것을 이제 개별적인 사항을 공부하니까 우리 이제 나무를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각각의 사항들. 그리고 이런 용어와 내용이 이제 바탕이 돼서 이 법이 어떤 체계를 갖고 있는지 그 법률의 체계까지도 싹 들어가서 공부하게 되죠. 이 체계를 보는 것을 숲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무와 숲 이걸 다 봐야 그 법률을 우리가 제대로 공부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까지 이론 공부한다. 그래 이론 공부. 그래서 이론 공부 뭐 하려고 이론 열심히 배워요? 열심히 이론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 뭐 하려고 공부해요? 뭐 시험 보려고 무슨 이게 교양 공부하는 거 아니죠? 무슨 좋은 말 듣고 뭐 힐링 받고 치유 받고 하려고 공부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거 공부해 보시면 시험 공부하면 건강에 해로워요. 담배뿐만 아니라 아주 이 시험 공부도 스트레스 엄청 받고 건강에 아주 해로운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시험 공부하는 목적은 문제 푸는 거예요. 문제 푸는 거. 그래서 이론 공부하는 목적은 문제를 풀어가지고 정답을 찾아갖고 60점 이상 맞아갖고 합격. 이런 합격을 목적으로 우리 공부하는 거죠. 그럼 이게 우리 공부하는 순서예요. 일단 첫 번째 뭐부터 공부하는 거냐? 용어. 이게 11월, 12월 달에 우리가 할 거예요. 용어부터. 용어만 해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 용어가 쉬우면은 제가 강조할 이유가 없죠. 뭐 예를 들어갖고 우리 시험에 매년 나오는 제도가 있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자, 얘는 15회 이후부터 한 번을 빠지지 않고 무조건 한 문제 이상. 올해는 2문제가 나왔어요. 2문제가. 그러면 저 국어로 써놨으니까 여러분들 읽어볼 수는 있죠. 자, 뭐라고 썼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읽을 수는 있는데 읽어봤자 뭐 와닿는 게 있어요 없어요?
막 훅 와닿고 가슴 저리게 막 와닿고 이러는 게 없어요. 그냥 읽을 수만 있는 거예요. 이런 생소하고 어려운 말들이 계속 튀어나와요. 한 1000개 이상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풀어갖고 말씀드리면 기반설. 자, 기반시설은 주민이 생활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되는 설. 소위 우리가 인프라라고 그래요. 사회 간접 자본. 영어로 SOC 이렇게 얘기하죠. SOC. 영어로 또 말씀드리면 훅 와닿아요? 아무튼 그래서 자, 이게 뭐겠어요? 그럼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애들 다니는 학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칭해서 기반시설이라는 법률 용어로 써요. 그럼 기반시설 부담구역. 부담이라는 말을 우리 앞에서 봤네요. 부담이라는 것은 그래도 좀 전에 봤으니까 또 좀 생소하진 않죠. 의무를 부과. 의무 부과하는 것을 부담. 그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려고 지정하는 구역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얘는 대표적으로 신도시, 새로 개발하는 것. 우리 아파트 단지 건설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건설회사가 아파트 단지 건설해요. 아파트만 지어놨어요. 아파트만. 공사 다 끝나고 준공 떨어져갖고 입주했죠. 그럼 아파트만 동그라니 지어놨다. 입주해갖고 제대로 생활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일단 도로도 있어야죠.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애들 다닐 학교도 있어요. 입주했는데 학교가 막 그냥 버스 타고 다니고 그러면은 생활 못 해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 단지 같은 거 새로 건설할 때 건설회사가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고 뭐까지 다 깔아주라는 거예요. 기반시설까지. 도로가 됐든 철도가 됐든 뭐 상하수도가 됐든 필요한 기반시설까지 설치해라. 의무를 부과하려고 지정하는 구역. 그래서 새로 개발하는 곳은 다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게 의무적으로 지정이 돼요. 그럼 일단 이 말부터 간단하게는 이해해야 그럼 이걸 누가 어디다가 지정하는지 내용들 또 지정하면 효과는 뭐가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씩 풀어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 용어 다른 과목도 그런데 특히 우리 공법은 용어가 가장 중요해요. 용어가 잡히면 내용 자체는 별거 아닌 거예요. 내용은 우리 공법은 내용이 다 뭐에 관한 법이라고 그랬어요? 규제라는 것은 핵심 명확성이라고 그래요. 명확해야 돼요. 뭐를 하지 말라는 건지 명확해야 우리 국민들이 어기지 않고 따라가겠죠. 그런데 이 명확한 규제를 어려운 말로 써놓은 거예요. 쉬운 말로 써놓으면 국민들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말로 딱 돌려놓은 거니까 말만 잡히면 내용 자체는 별게 없어요. 야, 내가 또 공부해보니까 뭐 계속 내용 더럽게 어려워지더만 속으로 또 안티 걸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내용은 어려운 게 아니고 용어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법은 용어만 잡히면 점점 갈수록 쉬워지는 거예요. 재밌어져. 막 공부하는 흥미가 생기고 막. 아무튼 그래서 용어 요게 그런데 한 방에 절대 안 돼요. 한 방에. 지금까지는 제가 그닥 어려운 말 안 썼죠. 야, 뭐 용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첫 번째 법률 국토법 딱 들어와서 제가 이제 한번 쭉 설명하면은 사람이 이제 겸손해져요. 자, 야, 이게 용어가 그런 거구나. 이제 딱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용어. 근데 용어는 절대 이게 한술밥에 안 돼요. 또 우리 어느 정도 이 나이를 먹고 저도 이제 40 중반 이렇게 되니까 새로운 개념들이 잘 안 들어와. 막 거부하고 막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 누구나 똑같아요. 그래서 용어는 절대 한 번 들어가고 자 있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계속 반복. 그리고 자꾸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떠드셔야 돼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보고 듣고 떠들고. 자기가 자꾸 떠들어야 돼요. 떠들어야 자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용 이런 것들을 하나씩 우리가 풀어나가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물어봤다. 입 꾹 닫고 있는 거. 침묵은 금이 아니고 침묵은 뭐라고요? 똥. 그래서 제가 뭐 틀렸다고 물어봤는데 틀렸어요. 아니 틀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지. 다 맞추고 그러면 지금부터 공부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틀려도 잘했다고 그래요. 오히려 너무 잘하십니다. 자, 칭찬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틀려도 관계없이 자꾸 떠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 용어를 일단은 자기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요. 민법 있죠, 민법. 어저께 배웠던 민법은 그냥 매달 민법만 공부해요. 이게 민법이 모든 법률을 공부하는 베이스라고 그래요. 민법이 돼야 중개사법도 되고요. 등기법도 되고 다 따라와요. 공법도 그렇고. 그래서 그 중개사 시험 공부한다 그러면 70% 이상은 민법 한 과목에 올인해서 공부하세요. 열심히 공부하니까 막 옆에 짝꿍하고 토론을 막 해요. 민법 막 법정지상권 나왔다 그러면 서로 자기가 맞다 막 우기다가 결론 안 나니까 술 먹으러 와요. 아무튼 그래서 민법은 옆 사람하고 토론도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막 하시는데 공법은 시험 보기 전까지 시험 볼 때까지도 옆 사람하고 토론이 될까요? 야, 그냥
야, 거시기 하다 끝나요. 이 용어가 이게 입에 안 붙어갖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꾸 보고 듣고 떠들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써보는 거예요. 써보는 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1월 달부터는 전주에 배웠던 내용들 이제 복습 차원에서 우리 수업 들어가기 전에 머리에 이제 기름칠 좀 해야죠. 기름칠하기 위해서 복습 문제 이렇게 문제 나갈 거예요. 처음에는 OX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볼 건데 나중에는 요거 딱 비워놓고 요거 이름 한번 써보세요. 이런 이제 써보는 걸로 다 물어볼 거예요. 그럼 써보시라고 그러면은 막 연필을 부들부들 떨면서 그냥 한 글자도 못 쓰고 그래요. 그래서 보고 듣고 떠들고 절대 한술밥에 배부른 거 아니니까 반복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장담하지만 제가 이제 세 번째 시간에 국토법 앞부분 쫙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30%도 안 들려요. 30%도.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런데 다음에 1월 달 가면 똑같은 걸 또 할 거예요. 그때는 50% 이상 들려요. 3월 달 가서 똑같은 거 또 할 거예요. 그러면 다 들려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습득이 되는 거예요. 습득이. 그래서 절대 한술밥에 배부른 거 아니니까 이 용어가 잡힐 때까지는 조금 참고 하셔야 돼요. 참고. 근데 나중에 용어가 어느 정도 잡혔다. 그러면 내용 공부하고 이럴 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100명 중에 2명이 공법 제일 재밌다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 2명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용어부터 확실하게 좀 공부하셔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당부의 말씀. 그리고 우리 커리큘럼 1년 동안 강의하는 순서도 이렇게 돼요. 11월, 12월 달에 용어. 그리고 1월 달에 가서 1, 2월 달에 내용. 3, 4월 달에 가면 용어 내용 당연히 하고요. 체계.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 5, 6월까지가 우리 이론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하는 거예요. 문제풀이. 7월 달부터 아주 원 없이 문제 푸실 거예요. 원 없이. 평생에 걸쳐갖고 이 정도로 문제를 풀어봤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원 없이 문제풀이 합니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커리큘럼도 딱딱 잡혀 있고요. 요 순서대로 이제 수업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좀 쉴게요. 괜찮아요? 너무 재밌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아요, 분위기.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선택과 집중. 자, 이 말이 뭐 오만 돼서 다 나오죠. 선택과 집중인데, 자, 우리 이제 공부하는 목적은 시험의 합격이요. 시험 공부하는 목적은 합격. 이 합격이라는 결과물을 도출해 놔야 끝나요. 그래서 우리 중간에 막 오전반 수업 듣고요. 독서실에서 그냥 동영상 또 계속 보고 막 그냥 하루 12시간씩 공부를 해요. 막 열심히 그냥 쌍코피를 터트려 하면서. 야, 그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 갔겠네요. 막 그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는데 안타깝게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공부 안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인정 못 받는 거죠. 불합격이에요, 불합격. 그러면 이제 딱 이제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아주 우리 치열하게 정말 시험 얼마 안 남으면 정말 눈에 불을 튀기고 치열하게 공부해요. 1년에 한 번이니까. 그래서 치열하게 이렇게 격렬하게 공부했다가 끝났어요. 그럼 내가 시험에 붙든 떨어지는 내가 이제 다시는 이 공부 안 한다. 막 소름이 끼쳐요. 막 다시 공부할 생각하면. 그래서 딱 이제 시험 끝났다. 그러면 11월, 12월은 쉬어요. 푹 쉬는 거예요. 충전하고 또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새해가 됐다. 1월 되면은 또 어떻게 돼요? 몸이 또 근질근질 거려갖고 학원에 이제 전화 딱 거는 거죠. 다시 가면은 얼마에 해줄 거예요? 또 쇼부를 또 다 봐갖고 또 할인받아갖고 또 오시는 거예요. 이게 공부한 게 아까워서라도 계속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2년, 3년 이렇게 그냥 오랜 시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오랜 시간, 막 3년, 4년 이렇게 공부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쓰레기, 아니. 폐인 된다 그래요. 저도 사법시험 공부를 거의 10년 가까이 했어요. 10년 가까이. 사법시험 공부를. 그럼 그냥 20대부터 30대 중반까지 그냥 사법시험 공부를 열심히 10년간 됐으면은 제가 저기 있겠지. 여기서 강의하고 그럴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법이라도 공부했으니까 사법시험 딱 이제 포기하고 나왔어요. 나이는 30 넘어갖고 30 중반. 뭐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사회 쓰레기 되는 거예요. 폐인.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법이라도 공부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강의하면서 먹고 살게 됐어요. 먹고 살 수는 있게 됐는데 아무튼 이 공부 기간이 길어질수록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람이 폐인이 돼요. 그래서 시험 공부는 항상 효율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효율적으로 주어진 시간에 최적의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합격하면 끝나는 거예요. 합격하면. 그러면 중간에 그냥 탱자탱자 노는 것 같아요. 술자리마다 아주 안 나오는 적이 없어요. 술자리마다 껴갖고 노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재수 좋게 합격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끝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든 주어진 시간에 합격만 하면 돼요. 합격만. 그러면 우리 2차 공법만 공부하는 거 아니죠. 일단 1차 과목하고 2차 과목 뭐가 더 중요해요?
1차가 훨씬 더 중요하죠. 1차가 합격을 해야 2차가 유효. 1차 떨어지면은 2차 100점 맞아도 불합격입니다. 무조건 1차부터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5월, 6월까지는 1차 위주로 공부하세요. 그 중에서도 민법 위주로. 제가 2차 과목 주제 2차 열심히 공법 공부하세요 이런 얘기 안 해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1차 위주로 열심히 공부. 그 중에서 우리 부동산 학개론 있죠. 학개론. 아직 학개론 안 들어보셨죠? 자, 학개론 요거는 대표적으로 부동산의 경제입니다. 경제활동. 경제활동을 공부해. 좀 성격이 달라요. 나머지 과목은 다 법 과목인데 얘만 부동산 학개론만 경제 파트예요. 그럼 우리 경제하면 항상 나오는 게 뭐냐? 수요, 공급이죠. 이거부터 딱 시작해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 이거 할 때는 그나마 할 것 같은데 다음에 탄력성 나왔다. 그럼 거기서 게임 끝나는 거예요. 이제 탄력성부터 시작해갖고 그리고 학개론은 또 우리 좋아하는 문제 계산 문제 나옵니다. 계산 문제. 계산 문제가 한 10문제씩 나와요. 그리고 이제 계산 문제 또 나온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계산 문제 어떻게 그 산수에서 풀어야 되냐고. 산수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아무튼 산수 할 필요 없어요. 계산기 다 갖고 갈 수 있어요. 우리 시험 볼 때 계산기 다 챙겨갈 수 있죠. 그리고 앞에 제가 이제 시험장 보면은 시험날 또 시험장 새벽부터 나가고 시험 잘 보세요 이렇게 응원하면서 보면은 계산기를 또 안 갖고 왔다고 막 울고불고 그래요. 그래서 학원 원장님이라든지 또 주변에 문방구 뭐 다이소 이런 데 찾아가고 계산기 또 사갖고 막 주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시험장 들어가 보니까 계산기 두드린 사람 한 명 없어요. 계산기 안 챙겼다 막 울고불고 막 난리를 치는데 막상 시험장 가서 계산기 두드리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런 계산 문제 안 나요. 다 산수해갖고 우리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산 문제가 한 10문제. 계산 문제는 간단해요. 공식만 딱 외우면 돼요. 공식 외우면 거기다 대입해갖고 산수하면 되죠. 근데 공식이 한 100개밖에 없어. 그래서 100개만 딱 외우면 맞춰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학을 띠는 괴로운 과목. 그래서 학개론이라고 그래요. 학개론. 1차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 간평사 시험보다 더 어렵게 나와요. 중개사가. 그 다음에 또 민법. 이 민법. 자, 모든 법률의 베이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민법이 돼야 다른 법들 따라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공시법, 뭐 등기법 이런 거 안 돼요. 이 다 민법의 베이스가 돼야 돼요. 중개사법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요 민법의 거의 70% 이상 올인해갖고 요 과목. 요게 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잡혀야 돼요. 그래야 다른 과목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니까 자 1차 위주로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자 2차 과목이요. 저하고 이제 공부한 또 2차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럼 2차에서는 공법이 전략 과목이다 그러면 절대 안 돼요. 나는 공법이 너무 좋아. 공법을 그래서 전략 과목으로 선택하고 아니 저거 가지고 공부하면 나중에 그런 분들이 속출해요. 공법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공법 잘못했다 리스크가 커요. 리스크가. 그래서 이 2차 과목에서는 중개사법이 전략 과목이. 중개사법을 무조건 몇 점 맞아야 되냐? 80점 이상. 딱 목표를 딱 잡아야 돼요. 중개사법은 80점 이상. 왜 얼마든지 맞출 수 있어요. 모의고사 매달 이제 내년 되면 모의고사 볼 건데 모의고사가 실제 시험보다 더 어렵게 돼요. 그래서 실제 시험만큼 우리가 모의고사 통해서 공부하니까 중개사법 딱 80. 무조건 80 맞아야 돼요. 중개사법 80 맞으면 공법, 공시세법은 몇 점만 맞아도 된다고요? 50점만. 50점을 맞으면 10점씩 보태줘갖고 다 합격하는 거예요. 합격. 그래서 자 우리 중개사법이 전략 과목인 이유가 중개사법은 조문 자체가 200개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 공법은 조문이 2000개예요. 2000개. 2000개 조문인데 이게 조문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예를 들어갖고 국토법 1조. 그럼 1조가 다시 1항부터 기본적으로 10항까지 있어요. 그 조문 하나하나가 다시 항들이 10대 개씩 나옵니다. 그럼 2000개 곱하기 10개. 그럼 얼마요? 2만 개. 지문 2만 개를 익혀야 된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2000개 되는 공법의 조문이다라고 하면은 이 중에서 제가 기출문제, 올해 문제도 다 제 머리에 있어요. 30회 동안 우리 시험에서 나왔던 기출문제가 다 제 머리에 담겨 있습니다. 안 믿는 분위기인데요. 근데 다 있어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 중에서 여태까지 우리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온 거 있죠? 한 번도 안 나온 거. 그게 거의 반대요. 이거 우리 공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제가 수업할 때도 안 합니다. 그냥 X표 첩별이에요. X표. 이런 거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럼 이거 개별적으로 꼭 이상한 분들이 있죠? 하지 말라는 것만 찾아갖고 해요. 그래서 옆 사람한테 야 나는 이것도 안다. 자랑을 그렇게 해요. 자랑질을. 그리고 모의고사 보면 점수는 안 나와.
왜? 이런 안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시험에 안 나온 거는 거들떠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럼 나오는 거, 그 중에서도 한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역사적인 것들, 그런 것도 중요한 게 아니죠. 매년 우리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것들, 그거를 확실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거를. 그럼 어떤 게 매년 나오는 중요한 논점인지 여러분 모르죠? 그걸 제가 수업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떤 내용을 공부할지 여러분들이 공부할 내용을 제가 선택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 제가 수업한 내용만 집중해서 여러분들은 공부하시면 돼요. 절대 욕심 부려갖고 공부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근데 표정을 보니까 뭐 별로 욕심도 안 부릴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욕심 부릴 필요는 없고 제가 수업한 것만 확실하게. 그래서 올해 요 수업한 내용, 제가 수업한 내용, 이게 이제 마지막 가면은 마지막 최종 정리할 때요. 제가 100선 해갖고 딱 찍어드려요. 100선. 그럼 여기서 아까 난이도 4인 거 17개 있다고 그랬죠. 나머지 중하 23개가 여기서 똑같이 나눠졌어요. 똑같이. 그래서 제 시험 본 사람들이 제가 낸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막 의심할 정도로 다 찍어드려요. 같이 하다 보면은 요거 그래서 중하 이게 여기서 이런 데서 나왔다 이런 거는 난이도 4인 거 이건 틀리라고 내는 거니까 틀리면 돼요. 틀리면 마음 편하게 맞히라고 내는 거 맞히라고 이걸 못 맞춰갖고 우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하는 내용만 집중해갖고 여러분들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절대 욕심 부려갖고 이거 어떻게 다 해야 되냐 부담 갖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제가 수업하는 내용만 확실하게 집중해서 공부하셔도 얼마든지 50점이 뭐예요? 50점이 뭐예요? 1년을 하는데 60점 다 맞을 수 있게 해드려요. 다 맞게 해드리니까 우리 60점 속 편하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한 개 맞고 한 개 틀리고 그렇게만 쭉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다 합격하는 시험이니까 하여튼 제가 수업하는 내용만 확실하게 여러분들은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다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자, 요 두 가지 제가 당부의 말씀, 이제 수험 전략이라고 그러죠. 말씀드려봤고요. 어떻게 자신감 딱 생기고 그래요? 아유, 좋습니다. 예, 좀 쉬었다가 우리 이제 첫 번째 법률 국토법 한번 쫙 풀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죠.